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 등 긴급한 것부터 추경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까지 합친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마수. 오늘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를 운명의 날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오는 4일 선고합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 기일 통보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이라는 상반된 선고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자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결정되는 것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역대 대통령 중에 선고까지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4일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반대로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기약 없이 선고가 길어진 상황 속에 오늘 오전 선고 기일이 통보되자 여야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안정한 정국이 해소되고 4개월째 이어진 국민의 기다림이 비로소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SNS를 통해 헌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선고 결과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야당의 압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도부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 역시 선고 전에 승복을 약속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의 경호 강화, 헌법재판소 주변 질서와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고의 판결은 윤 대통령의 파면뿐이라며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에 돌입합니다. 광화문 천막당사와 국회를 오가며 선고 당일까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가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2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내일과 모레 열리고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탄핵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의석수가 밀려 여론전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모독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대통령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운동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도 추경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정작 언제 협상에 들어갈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다시 추경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급 산불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가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어제 추가 경정 예산과 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세 차례 만났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추경에 협조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정부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추경 논의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국민의힘. 특히 지금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집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내내 추경을 재촉하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추경을 발표하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시급한 예산부터 1단계로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 3,600여 채가 전소되고 가축 8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2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해 오는 4일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피해 지역인 경북, 경남, 울산 시도지사 그리고 경제부총리, 농림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이재민을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산불 재난 대응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성금을 활용해 이재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봄철 영농기를 앞둔 농가를 위해 무이자 영농 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재해보험도 신속히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선택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또 재난복구뿐 아니라 경기 부양도 시급하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개정안은 회사 이사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대다수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추경 편성 규모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10조 원 추경은 부족하다며 3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과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부진은 물론 통상 압박까지 가중돼 민생과 경제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았다며 과감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흡한 추경 규모가 민망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 즉각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여당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헌재가 드디어 2분기가 시작되는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에 결정하겠다. 오전 이제 11시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가 이제 공의 빠른 선고를 이제 공통적으로 촉구를 했었는데 이런 뜻이 반영된 결과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권에서도 또 여권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하면서 드디어 이 헌재가 4일, 이 금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일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의 편의에 돌입한 지에 대해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헌재 11차례의 변론을 열어서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요. 변론을 종결한 뒤에는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만 빠른 선고를 촉구했었다면 지난주 후반부터는 야권에서 더 공격적으로 국무위원 줄사퇴, 헌재 재판관도 탄핵 가능성이 거론이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들이 국론 분열을 고려해서 최대한 평의를 이어가며 만장일치를 유도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고 결국 여론은 물론 여야 모두 빠른 선고를 촉구하면서 헌재가 결국 이번 주 선고를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풀입니다. 네. 한편 헌재는 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20명의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헌재 분위기를 좀 알고 싶은데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어서 추론이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결과를 아는 사람은 재판관들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특히 이러한 중요한 사건은요. 선고 당일 오전까지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다수결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평의가 끝나서 평론을 했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과를 재판관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 그동안 평의에서 내비친 의견을 토대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인데 이 평의의 막판으로 갈수록 평의 시간이 30분 만에 끝날 정도로 짧아졌고요. 특히 일부 재판관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탓에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의장 밖에까지 흘러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우세하게 나올 수 있는 추론은요. 만장일치가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인용과 기각 또 각하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결정이 나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당연히 8대0 인용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위기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여권에서는 3명 이상의 각하 혹은 기각이 가능하다라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아무개 재판관이 돌아섰다더라,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뀌었다더라라는 추론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추론과 수치에 드러난 부분도 있는데 과연 헌재가 금요일 날 어떤 결과와 이유로 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회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에 관한 부분 때문에 여야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갔었죠. 네, 이 통상적인 원내대표 회동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취재진을 모아놓고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걸 밝힙니다. 네. 하지만 어제는 오전부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원내대표 회동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모두 발언부터 고성이 오가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때 좀 고성이 오갔는데 어제는 이 원내대표 회당에서 이 양당 대표들 간의 이 치열한 신경전이 취재진 앞에서까지 벌어질 그럴 정도였습니다. 네. 이 양당 원내대표 이 모두 발언 순서를 정할 때부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모두 상대방에게 먼저 발언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우 의장이 이거 굉장히 팽팽하다라면서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이 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선공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며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고 석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이 의문스럽다. 이 피고인 이재명이라고 부르면 좋겠냐라고 반발했고요. 이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순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음번에 모두 발언은 모두 권성동 원내대표가 꼭 먼저 하라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또 동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건 사과해야 된다며 갑작스럽게 언성을 높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와 함께 비공개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원식 의장 주재 하에 본회의 그 일정에는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네요. 헌재가 오늘 금요일 선고를 이제 통보하면서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가 이루어질지 좀 이게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관측이 나오면서 이게 이유가 됐나요? 네, 어제 원내대표 좀 잡음이 있었지만요. 오늘 국회의장실 오늘 오후 2일과 3일, 즉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연다라면서 또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치열하게 입장 차이를 보였던 임시국회 일정에 헌재 4일 선고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민주당 내일 본회의에서 지난 21일 발의했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 보고는 추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요,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붙여질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금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이 무의미해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추진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역시 유동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산불 피해 대책이나 이 추경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는 약간 있지만 여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는 엄청나게 큰 변수가 생기면서 관련해서 여야 간의 논의보다는 장외에서 이 탄핵과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에 더 양당이 힘을 못내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헌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도 이 정치권은 경랑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는 이루어지더라도 표결까지 붙여질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이제 본회의 내일하고 이제 모레 열리게 되는데 민생을 챙기는 그런 본회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한원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10월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야 간사로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에 AI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비롯해 컴퓨팅 센서 구축과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에 국가가 나서야 하고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올해 AI 관련 본 예산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되지만 이번 추경의 관련 예산을 최소 2조 원 이상 편성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 자녀 맞춤형 공채가 진행된 게 우연이하면서 단지 누구의 자녀란 이유로 규칙과 기준이 바뀐다면 청년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외교원과 외교부도 채용 과정의 모든 자료와 심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의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이란 지역 경제와 자립 기반은 물론 주민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가 내부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략적 지역경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상법 개정 재추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다는 판단인데 정말로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매우 유감이고. 또한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이유로 내놓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주장에 대해서 야 3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냈고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서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주는 법안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정무위에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에 한해서 물적 분할 M&A 시기에만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야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직을 걸고 수차례 거부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거취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대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미리 보는 탄핵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여부를 가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 4일로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선고 역시 문영배 헌재소장 등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라면서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비상계엄 선포에서 정치활동 금지 위헌, 위법성. 둘째,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셋째,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넷째,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다섯째,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인데요. 관례에 따르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 주문을 먼저 읽고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경우에 이유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됩니다. 또한 앞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의 선고 시간을 보면 20분 내외였지만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최장평의 기록이 세워졌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헌법재판은 단심제로서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 한편 선거일이 지정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 또한 최고조에 달할 분위기인데요. 현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8분의 헌법재판관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합니다. 선고기일이 오늘 4일로 정해지면서 지난했던 탄핵 정국이 이제야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에 야기될 혼란을 대비해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 일하기였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 4일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파면을 확신했고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양측이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고 당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오늘 두 분의 첫 번째 질문으로 이슈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최고께 먼저 물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헌재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선고기를 이렇게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변호인들과도 여러 상의를 할 것이고 상황을 차분히 보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동안 이 탄핵 심판장 자체를 본인의 어떤 정치 무대로 삼아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이나 행동을 봤을 때에는 예전의 어떤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8대 0으로 결론을 만장일치 파면을 내릴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여러 쟁점이 있었습니다만 쟁점 하나하나에서 위법성과 위헌성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그 포고령의 내용에 국회가 포함이 된다거나 아니면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와 국회로 이제 진입을 시켰던 내용이라던가 의원 체포 혹은 법조인들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뤄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계엄 선포의 절차와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전혀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저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과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명명백백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인용을 확신한다.
네.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로 사실 거의 잠행을 하거나 관저에만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차분히 관저에서 결과를 지켜보지 않을까, 일단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만약 8대0 인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평일을 5주 가까이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5주 넘게 하고 있는데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변론을 서둘렀던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결과가 쉽게 나올 거였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조차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4월 18일 날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신변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통상 일주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4월 4일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이 기각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그 개별 의견들을 허용하는 형태로 아마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 보도들을 보면 이미 판결이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이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별도의 조율이나 합의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각파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 3표 이상의 기각이 나오면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제 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허영 교수라든지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마저도 지금 이 검찰 조사 채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들을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들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부채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은 계속해서 뭐 이제 위헌 위법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분명하지가 않고 지금 뭐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뭐 홍장원 전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분명한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를 또 추가적으로 따지게 되고요. 또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신의를 상실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를테면 지지율 같은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파면 결정이 국가적으로 실익이 있는 결정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각 결정문을 씀에 있어서도 저는 크게 무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지금 형사재판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선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진실을 예단을 해서 파면시키는 것은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앞서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24일에 있었는데 곧 이어서 바로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지 않고 좀 시간을 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결론적으로 6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 건이 먼저 들어온 사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먼저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덕수 총리 건은 기각 또는 각하로 미리 결론이 났지만 그러니까 결정문까지 미리 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건은 6표를 모으지 못해서 인용 결정을 하지 못하는데 인용파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제 기각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뭐 교착 상태다, 뭐 되드락이다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현재의 상황들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착 상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교착 상태를 해소해서 결론을 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해소하진 못했지만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위헌적인 지금 그 내각 마비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 줄탄핵에 쌍탄핵에 정말 이 헌정사는 물론이고 이 어떤 문명 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내란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하게 4월 4일 결론을 저는 내기로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일단 헌재와 관련해가지고 뭐 5대3 상태다 혹은 뭐 4대4 상태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추정에 다 불과한 것이고 헌재의 선고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선고기일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많이 돌았지만 결국에는 4월 4일 선고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헌재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예단은 불필요한 이야기다라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질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한덕수 총리의 건과 이 대통령 건을 조금 분리해서 시간을 뒀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헌재에 좀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헌재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 시비를 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만 보더라도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의원들이 즉시 대통령과 관련해서 각하 혹은 기각 선고를 즉시 선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결의안을 촉구하고 뭐 탄원서를 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를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 한덕수 총리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 어떤 유리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사실상 기각을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완충 장치를 마련해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고를 하려 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익은 밥을 내놓기 위해서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번 대통령 건도 깔끔하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완충 장치가 지금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절차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 뭐 심사숙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네네. 판결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이제 임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는 8명의 재판관이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게 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민주당이 작년 10월에 국회목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통상 2달 전부터는 인선과 인사 검증 과정,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여러 절차를 미리 사전에 완료한 뒤에 그러니까 임기 공백이 없게 만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8월부터 12월까지 근 4개월간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올려놨던 그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직무정지를 더 길게 연장시킬 목적으로 그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기존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저희가 배려를 한 사실 그 목리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마은혁 재판관 같은 편향적인 재판관을 저희가 추천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터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6인 체제를 일부러 헌재 마비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8인 체제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자가분열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 진행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통성 문제도 없는 것이고 또한 마은혁 재판관이 오히려 지금 포함된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지금 변론을 재개를 한다든지 평일을 새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변론을 또 졸속으로 진행했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있는 판에 결론적으로 졸속 그 변론을 통해서 결론을 못 맺으니까 인위적으로 룰을 바꿔서 재판관을 다시 투입을 시켜서 6표를 만들겠다라는 걸로밖에 비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 불임명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성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해줬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아예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설시한 판사 재판관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서는 즉시 임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권한쟁의 청구도 했었는데 이것은 각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도 분명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 임명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안 할 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강제력 있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의 목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8인 체제, 9인 체제를 못 만든 것에 대한 과오, 후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1인 불임명 때문에 줄탄핵까지 언급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자기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행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좀 전에 이제 8대0 인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는 결국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실 것 같네요. 네, 애초부터 민주당이 이제 주장했던 게 마은혁 후보자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었고 네. 국회 몫에 3인이 선출이 됐는데 그중에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고 1명은 미임명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렵죠. 왜냐하면 변론도 재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절차가 오히려 더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것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결부시켜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임명을 미루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한 바가 있었던 거고 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건에서도 사실은 다수의 재판관들이 이 재판관 미임명권은 위법한 행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 재판관 미임명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재판관 한 명도 뭐라 그랬냐면 상당한 기간 내에는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한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던 것이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유불리와 별개로 지금 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 대행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통해서 헌재에서 명백하게 결론을 지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임명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 자체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불복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 측에서 불복 저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주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선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 윤상현 의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내각 마비 시도, 무정부 상태를 회책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살짝 다르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다소 위험 수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승복 메시지를 지금까지 안 낸 것은 당연하고 지금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압감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 불복 릴레이 선언을 하자라고 시민단체들을 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혈 사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뭔가 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저는 보이고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께서 어떤 나경원 의원들이 어떤 이제 헌법재판소를 좀 압박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성명이나 어떤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행위인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를 준동해서 유혈 사태를 언급하는 등의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패배를 직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를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불복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한 이와 별개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그 문명사회에 유례없는 줄탄핵과 행정부 마비 그리고 법률안을 자동 공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획책을 하는 것 자체가 김어준 씨 방송에서 초선 의원들을 줄줄이 불러다가 상상력을 발휘해보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뭐라도 해보라고 지금 다그친 것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내란을 음모 모의를 하고 내란 선동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당 차원에서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민주당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조속하게 통상 한 이틀 정도 전에 선고일자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3일 전에 미리 선고일자를 지정하는 이런 결단을 감행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해산까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 불복 메시지가 나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승복하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방송에 나갔던 이 질문 자체가 그 헌재 판결이 나오면 승복할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도 승복의 메시지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복을 이야기한 것처럼 몰아가시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지금 뭐 박홍근 의원 개별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고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굉장한 이 충격과 불안 사태가 극도로 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표한 만큼 늦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국무위원 줄타nek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직접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주장들이나 의원들의 개별 의견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불복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하루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접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와도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라라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을 하셨는데, 하루 지나서 무죄가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판사 우리법 연구회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승복해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상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판사를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거나 정치 공세를 펼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승복의 메시지를 분명히 내야 하는 것은 먼저 대통령 본인과 이 지도부에서 말 바꾸지 않겠다라는 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네, 드리자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 나가서 이야기한 것과 뭔가 이제 기자들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고위 발언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그 공표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는 권성동 그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두 대표 모두가 사전에도 이미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낸 바가 있고요. 오늘도 헌재가 기일을 지정한 직후에 바로 백브리핑을 통해서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게 수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불복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불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유혈 사태를 언급하고 뭔가 이게 준동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복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불복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판 과정의 결과는 승복을 하지만 그 일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메시지는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사상자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혼란이 최소화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내일 그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이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보고는 하되 표결은 좀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일단 오늘 그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을 함으로써 어떤 뭐 이제 국무위원 탄핵의 실익은 없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마흔역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마흔역 재판관 외에 뭐 특별하게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그런 사유나 명분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는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결을 이미 냈다란 보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민주당의 무리수들이 전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불 피해 이재민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정말 중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외교적인 현안도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이 권한대행 내각의 수장을 흔들어서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승민 최고. 네, 뭐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관련한 거는 이제 본회의에 보고는 하겠지만 이제 표결과 관련한 절차는 이제 향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여러 가지 국회의장과의 협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한 바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오늘 낸 이제 최신의 입장은 어떤 중대 결심을 이야기한 것이지 탄핵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시한도 제시를 했고 그 외에 한덕수 대행이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끼칠 수 있는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는데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좀 의견을 좀 표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결정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구성원,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조차도 굉장히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자가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사들의 충실 의무 적용 대상을 회사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넓혀야 된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제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어떤 주주들의 이익 보호라든지 소액 주주들의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상황 속에서도 굳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됐는가. 심지어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남용하는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기는 합니다. 네. 네, 박미연 대변인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복현 원장이 그런 개별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월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관련된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만드는 것이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감원이 관할 부처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관세 전쟁의 여파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규제가 없고 조금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우리나라로 왔을 수도 있는 그런 투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이탈한 그런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것이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상속세도 60%라는 정말 그 전 세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법인세도 OECD 평균조차도 맞춰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 52시간제 그 특례조차 정말 그 극히 일부인 반도체에서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상법 개정까지 해서 주주 충실 의무까지 또 지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6단체가 정말 강력하게 이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규제만 겹기업이 채우는 것이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약에 기업이 좀 주주 충실 의무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속세는 완화를 좀 해주면서 물적 분할 같은 이 적대적인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있는 이 배경은 만들어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타협을 하는 것이 정치인 건데 민주당은 너무 기업을 억누르고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월 4일 결과를 놓고 두 분의 말씀을 또 들어보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